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을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한제강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제강 혹시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000원 20%입니다. 17,000원에 20%요? 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해당 종목이 2023년 4월 1일자로 회사가 분할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존속법인 DHO하고 네. 신설법인 대한제강하고 거의 7대3 비율로 분할이 되는데 예. 그 부분까지 함께 좀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이 되면은 이 결정 전후로 확실히 또 투자하는 전략들이 또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까지 네네. 한번 같이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제강. 이게 좀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던 종목이에요. 3월 달까지만 해도 26,000원대까지 쭉쭉 가나 싶더니 그 뒤로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12,8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뭐 분할 소식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주가 흐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강 운영자님. 이 종목 지금 1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12,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이 분할 이슈까지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업황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한제강은 이제 철강 회사 중에서 거의 철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철강 회사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종합 철강 회사고 네. 열연 제품, 냉연 제품, 뭐 철강까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강판 회사 쪽에 매출 비중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쪽과 관련된 건설 쪽이 철근이 건설 쪽이지 않습니까? 네. 전방 산업이 건설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건설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네. 대한제강 같은 경우 거의 99%가 철근이에요. 네. 그 철근 회사가 현재 순수한 철근 회사가 대한제강과 더불어서 한국철강이 있습니다. 네. 두 회사는 거의 95% 이상이 철근이니까 그럼 철근은 전방 산업 자체가 건설이니까 알다시피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렵죠.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은 안 좋죠. 네. 업황 전망 자체는 안 좋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철근 가격 자체도 약세고요. 대신 이제 철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야지 중국이 최대 철강 생산국이고 소비국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잉여 물량 자체가 우리나라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출시가 좀 되면서 출하가 되면서 철근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수출이 저기 좀 북미라든가 유럽 쪽으로 수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남아 쪽 경기가 중요한데 특히 중국이 안 좋으면 저가의 물량도 쏟아지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을 작용해서 현재 네. 중국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까. 그래서 최근에 철근 가격이 안 좋아요. 대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약간 경기 부양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철근 가격, 선물 가격은 약간 반등을 하려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업황으로 따지면 그렇지만은 국내 건설 경기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철근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대한제강이라든가 한국철강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업황으로 따지면 네. 일단 업종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업황 전망 자체는 안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제강 밸류 자체는 지금 PER 기준에서 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네. 엄청 싼 주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까. 그래서 업황은 안 좋지만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다. 이제 그런 관점 보셔야 좀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입니다. 이게 인적 분할이니까 예.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자체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신설된 회사와 그다음에 남아 있는 지주회사겠죠. 네. 그 비율로 봤거든요. 우리 청님 잘 알고 계시네요. 네. DHO가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마 68점 정확히 7대3 정도 되는데 68.7%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강이라는 그 신설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아마 철근 사업분을 맡을 것 같은데 그 예. 지분이 약 30% 가까이가 좀 됩니다. 본래 이제 그러면 신설 회사 DHO가 지주회사가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설 자회사가 이제 대한제강이 좀 될 것 같은데 지분이 30%가 넘으니까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는데 일부 좀 약간 수합 관계 때문에 지분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대한제강 지분을 취득을 좀 해야 된다 그랬던 쪽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네네. 비율은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과거에 과거에 뭐 지분 가족 아닐까요? 그렇죠. LG화학처럼 네. LG는 솔루션 주식을 못 받아서 LG화학 주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된 시점 자체가 상당히 멉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예. 일단 보니까 3월 31일 날 거래 정지가 되고요. 기준일이 그때입니다. 아마 3월 말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4월 27일 날 이제 그때 거래가 재개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년도 3월 말까지는 거래가 된다. 네. 봄이잖아요, 내년. 그러니까 계절이 내년도 하나 더 3월 달까지는 지나가니까.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보유해도 됩니다. 예. 보유해도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앞서 이제 철근 회사를 제가 얘기했지만은 철근 회사 중에서 지금 사실 그래도 가장 회피해야 되는 쪽이 대한제강하고 한국철강이다. 그러면 만약에 철강 쪽에 산다면 뭘 사야 되냐? 제가 권해드리면 동국제강을 사야 됩니다. 아하. 동국제강은 철근의 비중이 많기는 많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냉연강판, 조선과 관련된 냉연강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후판 쪽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 보면 그래도 동국제강의 움직임 자체가 빠릅니다. 밸류 자체도 거의 엇비슷해요. 그렇게 좀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종목은 밸류로 보면 가져가야 되는 주식인데 상당히 지루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건 중국 경기가 민감하다 그랬으니까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심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시위하고 지금 난리가 그렇죠. 났습니다. 지금. 빨리 끝나야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는 또 중국에 여러 가지 중국 양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전후의 상태 또 경기 부양책에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3월달 정도는 좀 의미 있게 주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다만 앞서 얘기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3월 말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정지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가급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13,500원, 14,000원 정도. 이게 주가 자체가 지금 계속 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 동국제강은 그래도 조금 좀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제 포스코라든가 그러네요. 동국제강 올라와 있죠. 이게 예, 좀 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철강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대한제강이라든가 한국철강, 철근과 관련 종목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그다음에 동국제강 정도가 무난하게 좀 대응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할될 때까지 보유하셔도 좀 되는데 가급적 좀 올라간 시점에서는 좀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3월달 이후에 유동성에 대한 그 제약도 있으니까 예. 교체하는 전략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등 목표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13,800원에서 14,000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짧은 반등 목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철달님, 일단 대한제강 살펴드렸는데요. 사실 이쪽에 부동산 경기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업황이 좋지는 않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밸류 자체는 지금 싸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받쳐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보유는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요 정도까지 반등을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 반등이 나오면 동국제강이라든지 다른 종목 쪽으로 한번 교체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전해 주셨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전망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전문가님 방송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서 상당히 기분 좋고요. 예. 앞으로도 두신 전망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박준현 운영력께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대한제강 살펴드렸습니다. 박준현 운용력께 정말 신뢰를 아주 크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다음에 또 연락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진단은 대한제강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인데 아무쪼록 이런 합리적인 전략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전현수님이고요.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17,7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저번에 본전 왔는데 또 올까요? 유유하시면서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17,7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10월 중에 들어가신 걸까요?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 중에서도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죠. 일명 DSP 관련주인데요. 10월 중에 삼성의 ARM 인수 관련 소식으로 주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져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도 좀 들고 계신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 거래일째 주가는 좀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4% 넘게 좀 빠지면서 14,350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AD 테크놀로지 일단 실적은 좀 꾸준히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 독일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죠. 비딘티스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개발 계약이 또 있었고 SK 하이닉스와도 공급 계약이 있어서 이 수주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모멘텀이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박준영 운영위원님께 진단을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준영 운영위원님, AD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좀 가격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지난번 앞서겠다시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노출 좀 되면서 ARM 인수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인데 일단 주가가 이제 꺾여버린 것 자체가 일단은 그런 또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꺾여버렸거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가. 회사가 이제 알다시피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그래도 삼성전자의 빈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중소형 종목 중에서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2020년도 아마 12월 달인가 네. 그 시점에서 이 회사와 더불어서 코아시아가 아마 두 개 회사가 선정이 좀 됐어요. 네네네. 근데 코아시아 자체는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그 재무내용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재무내용도 괜찮고요. 재무내용도 그리고 꾸준하게 어느 정도 안정적 이익을 좀 내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 이미 2020년도 정도 전후에서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이 좀 됐으면 지금 뭐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액이라든가 증가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사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연구 인력이라든가 많이 인원을 대폭적으로 보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특히 3분기라든가 되는 것 자체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증가되는 게 좀 보여야지 갈 건데 오히려 3분기 실적 저도 주목해 봤는데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여전히 이대로 가다가는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앞서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부분 자체는 뭐 미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들은 과거의 테마로 함께 엮였던 종목들 같은 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예. 주변 종목도 움직였던 종목 실적이 안 따라준 종목들 전혀 못 따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런 영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방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미 대만의 그 TSMC와 협력 관계를 맺었던 회사인데 삼성전자에서 거기 그만둬라. 우리가 지원해 줄 거니까 그걸 포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아직 본격적인 수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실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주요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와 거래 부분 자체가 다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메모리와 관련된 실적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회사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는 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쪽에 대한 매출입니다. 비메모리와 관련 없는. 네. 예.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나와야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기대감은 상당한데 말이죠. 예. 근데 예산은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이 시점에서 그때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선정되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예.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금 조달까지 확보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증자를 한다든가 그럴 어떤 가능성 없고요. 또 재무내용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실적 자체가 계속 가파르게 SK 하이닉스 중에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고점 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예.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큰데 다만 최근 이제 고점 대비해서 최근 상승 부분 자체가 거의 다 반납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 일단 15,000, 한 300원 정도, 500원 정도 올라가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좀 17,000원대까지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네.
15,600원이라다가 800원대에서 한번 팔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아마 13,5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점에서 재진입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D테크놀로지 상당히 기대감이 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 진단도 자주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주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나 싶다가도 금세 또 제대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로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 길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꼭 말씀을 해주셨네요. 15,000원대 정도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좀 정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대에서는 손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팔고 다시 한 13,5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15,000원대에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13,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재진입해서 다음에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는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점, 그런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AD테크놀로지 전현수님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또 언급을 해 주셨죠.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이제 올라갈 만 남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게 바로 얼마 전 같은데 다시 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전성기가 다시 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점을 AD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현수님의 AD테크놀로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신혜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신재왕님이네요. 롯데쇼핑 11만 원에 5% 들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롯데쇼핑 리오프닝 그리고 유통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11만 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에 들어가셨네요. 올해 6월 중에 그때 고점쯤에서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는 8만 원대까지 좀 빠져 있어서 현재 좀 30% 넘는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이네요. 마음고생도 많으실 것 같고 일단 좀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매수 비중은 좀 적으신 편이네요. 5% 정도 들고 계신데 일단 최근에 유통 관련주들 굉장히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는 연말 특수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롯데쇼핑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우리 박준영 운영위원님께 대처 방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운영위원님, 롯데쇼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제 롯데쇼핑의 특징은 아직도 예상자 알다시피 이제 그 한알령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쪽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오면서 거기서 그 부실분을 많이 털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됐다 이제 그런 또 전망이 작년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런 영향권에 아직도 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시다시피 올해 그래도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 주가가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간 이유 자체가 회사가 그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지만 단기 순이익이 증가됐거든요. 예사의 특징 자체는 뭐냐면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납니다. 나는데 문제는 뭐냐? 단기 순손실이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업상에서 이익을 내지만 다른 부실 부분 자체를 항상 손실 처리를 하면서 단기 순이익 부분 자체는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난다 한다면 법인세 대충 200억 정도, 20% 정도 내고 나면 800억 정도가 단기 순이익에 잡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산은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영업이익은 1,500억 났는데 또 1,000매덕 적자가 났어요. 이러면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단기 순이익이 나지 않으면 주주가치가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특징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함께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영업이익만 가지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네. 실적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니, 어닝 쇼크니. 그렇죠. 단기 순이익 얘기 잘 안 하죠.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주주 가치거든요. 물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업이익에서 아무리 이익 나도 단기 순 손실이 나버리면 주주 가치가 제로입니다. 주당 BPS가 증가가 되지 않죠.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가 롯데쇼핑이다. 그래서 회사가 또 이제 본 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다시피 1,100억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1분기, 2분기 때는 흑자 나면서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적자 나버리니까 시장에서 실망한 거죠. 아직도 구조조정이 덜 끝났구나. 아직도 숨겨놓은 부실들이 또 있구나. 그런 쪽으로 시장에서
이해를 하니까 주가가 다시 지금 저점까지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예. 영업이익은 3분기 때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증가했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는 영업상으로 턴 어라운드 진행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 이게 이 종목 주가가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예사가 주당 순 자산이 BPS가 30만 원이 넘을 겁니다. PBR이 지금 0.27이니까 네. BPS가 주당 순 자산이 35만 원이거든요. 35만 원이니까 현재 주가가 8만 원이지 않습니까? PBR로 따지면 0.2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주가가 오늘처럼 빠질 때 사야 됩니다. 이게 네. 주가가 11만 원 정도 올라갈 때 올라가면 주가가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예. 적자가 난다는 자체는 자기 자본이 ROE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자체는 자산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 주가가 올라가면 PBR만 올라가면서 버블이 되거든요. 네. 이 종목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이게 주가가 오늘처럼 빠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사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빠진다 그래가지고 주가 이탈한다 그래가지고 손절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비중이 55%밖에 안 되네요. 네. 이게 11만 원대 아마 이때 사신 건지 그렇죠? 11만 원대는 올해 잠깐 6월달에 잠깐 찍었으니까 예. 이때 안 샀겠죠. 이제 이때 아마 사실 것 같은데 지금 사세요. 5% 정도 사셔가지고 대신 이 종목은 8만 원대 사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10만 원 득점 쉽지는 않죠. 내년도 경기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판다 한다면 아마 9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좀 추가 매수 하셔야 될 것 같고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차트 이탈했다가 손절할 거 아니니까 네. 매수하셔서 아마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아마 9만 5, 6천 원 정도 좀 될 것 같네요. 대충요. 네. 그러면 약간 손실 없는 산에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현금 여력 있으시면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쇼핑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이렇게 오늘같이 좀 빠질 때 접근을 해서 조금 올라가면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롯데쇼핑 지금 너무 뭐 좌절을 하거나 손절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비중이 많지가 않으시죠. 5% 갖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하는데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8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쯤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더 담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단가가 많이 낮아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목표 주가 한 9만 8천 원, 10만 원 위까지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9만 8천 원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마 평균 단가 이상으로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손실 없이 9만 8천 원 정도에 매도를 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살펴드렸습니다. 신재황님께서 보내주신 롯데쇼핑이었고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저희 또 종목 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채팅창에 종목 진단이 뜸해진 것 같은데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 진단 남겨주시고요. 02-325-8200으로 전화도 가능합니다.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국전약품이고요. 국전약품이요? 네. 예. 7,500원에 10%예요. 7,500원에 10%요. 네네. 알겠습니다. 7,500원이면은 이거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언제쯤이실까요? 근래에 마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오래 안 매수하셨어요? 됐어요. 네. 요 코로나 다시 확진자 늘어난다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거 아닐까요? 글쎄요. 두루두루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고 현재 네. 주가 오늘 3% 빠져서 7,17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전약품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보고 좀 샀거든요. 한 8,000원 정도 보고 샀는데 예.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8,000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요즘에 연이어서 자꾸 떨어지니까 좀 불안하셨던 모양이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전약품. 사실 뭐 국전약품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 한창일 때는 25,000원 부근까지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내려가 있을 거다 판단하셔서 들어갔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자, 운영자님, 국전작품입니다. 7,500원에 접근을 하셨고 목표 주가를 8,000원으로 잡아놓고 계셨는데 요즘에 계속 또 힘을 잃어가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 종목 포인트가 뭐 제약주로 보고 사신 거예요? 아마 2차전지 소재라든가 이걸 보고 사신 겁니까?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예? 그냥 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예, 예. 다른 거 재료 분석 안 하시고 네네. 그렇죠. 이 회사 시가총액 얼마인 줄 아시나요? 시가총액은 부분 나오죠. 예. 1,600억인가 될 텐데. 예? 시가총액 알고 사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3,500억이에요. 3,500억. 예, 아, 3,500억. 예, 3,500억. 그다음에 예사 자산이 그걸 모르시겠죠? 800억이에요. 아, 예. 예사 자산 가치는 800억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3,500억짜리다. 일단 이 정도는 알고 사셔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이거 주가가 올라갈 때 2021년도 이제 10월달에 주가가 25,000원까지 갔는데 25,000원까지면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약간 4배 정도 곱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갔겠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회사가 본업 자체는 원료의약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원료의약품이고 원료의약품 자체는 그냥 안정적입니다. 그냥 특별한 원료를 공급한 쪽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크지는 않고요. 대신 안정적이에요.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가 연평균 4, 5% 정도 성장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예사가 이제 제가 알기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사가 이제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약간 이제 케미칼 성격이다 보니까 전자 소재 쪽에 그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해질이라든가. 그래서 혹시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신 게 아닌가,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사가 본인 이제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이쪽에 이걸 보고 사신 분들은 이거 꿈 깨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사 사업 목적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원료의약품 시장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전해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한다. 나와 있는데 근데 예사에 대한 매출 구성을 보게 되게 되면 현재 3분기까지 매출액이 약 780억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원료의약품 쪽이 적대적이고요. 3분기가 누적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상품적인 매출 비중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게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향후에 예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사업적인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 본업과 비슷한 사업 구성을 갖고 있지만은 매출이 전혀 안 나온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의 성장성을 보고 사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 종목은 순수한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펙을 상장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술력이 갖고 상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예사가 이제 자본 여력 자체 앞서게 800억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인데 예사가 이제 이익이 안 나거든요. 그냥 적자 나는 쪽은 아닌데 현재 예사가 보면 거의 연간 이익 자체가 뭐 작년도에 60억 났는데 올해 60억 안 날 것 같아요. 현재 3분기까지 3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 작년도 850억인데 올해 4분기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한 1,000억 정도 언저리니까 성장성도 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단기 수익이 30억, 40억 정도 증가된 회사가 시가총액 35억이면 주가는 엄청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 가격을 얼마 했다고 그랬죠? 7,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매수 뭐 오늘 빠져서 약간 손실인데요. 이거는 파세요. 이거 안 됩니다. 아하. 주가 저는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스펙으로 상장이 좀 돼서 스펙 상장이 본래 2,000원부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2,000원 해가지고 주가가 아마 이때 이제 주가 올려서 스펙 오신 분들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청산 나갔을 것 같은데 주가는 아마 계속 아랫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저점을 이탈해 버렸거든요. 여기서 유지가 좀 돼야 7,800원대가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22평선도 이탈하고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개최하는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달님,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일단은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 종목으로 가지고 수익 보기 쉽지 않다라는 점 더 내려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보면서 손실 조금 있을 때 한번 파는 게 더 나은 판단일 거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더 있으십니까, 혹시?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입니다. 네, 다음에 또 그럼 궁금한 종목 있으실 때 또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전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국전약품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국전약품처럼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종목 진단을 받을까 말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바로 전화 주시죠. 이렇게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진단받고 과감하게 또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종목 조선으로 가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갖고 계시네요. 자, 매수가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매수 가격이 85,000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현대 미포조선, 사실 뭐 지난 여름쯤까지만 해도 조선, 그리고 뭐 조선 기자재, 워낙에 좋았죠. 그때 한창 얘기 나왔던 게 태조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조선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어느새 그 좋았던 흐름을 거의 다 올렸던 폭 다 내려갔습니다. 특히 오늘장 보시죠.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6.79% 갑자기 훅 빠졌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전에 여름 때 한참 올려놨던 그 주가를 오늘 정말 다 토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 8월 25일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와 조선 이제 슬슬 뭐 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빠져버리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또 어두워지거든요. 자, 조선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박준현 운용력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용력님, 현대미포조선 꽤 내려가서 이제 다시 올라갈까 어떻게 할까 뭐 지켜봤는데 오늘 크게 좀 빠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예. 글쎄 이게 조선업종이 떨어진 자체는 일단은 실적 자체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인데, 네. 턴어라운드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조선업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주를 보게 되게 되면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가지고 상반기 수주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케미칼 유지의 소형선 유지의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네.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업황 자체도 하반기 들어서 수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자체가 해운업황을 봐야 되는데 해운업황 자체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수가 지금 거의 지금 고점대 3분의 1 통, 4분의 1 통 받았지 않습니까? 예. 벌크선 지수 자체도 지금 거의 바닥권이고 결국 운임수가 떨어진다는 자체는 선박 물동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케미칼선이나 중심이라서 발주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영향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제 조선업종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업종으로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선업종 자체는 이제 확실하게 턴어라운드지만은 문제 자체는 주가 자체가 엄청 비싸다는 거죠. 실적 자체는 2024년도 5년도까지 번다 한다 하더라도 현대미포 같은 게 PR이 지금 12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뭐 일부 대한제강이라도 진단해드리면서 PER이 3배, 4배짜리 주식도 못 가는데 2년, 3년 이후에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PER 15배, 20배짜리 주식이 가겠느냐. 저는 이제 항상 조선업종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는 맞지만은 그래도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과거처럼 조선업황에 호황을 누린다 한다 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토크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매출액 자체가 크게 성장성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또 시각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종 자체를 제가 추천해 본 적이 없는데 예. 하더라도 기자재 업종을 사야 된다. 피팅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동성 화이텍이라든가 뭐 한국 카본이라든가 그런 가는 종목 중에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일단은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서 이제 차트 자체도 좀 망가져버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업황이 다른 쪽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계속 경기 흐름을 안 타고 무관하게 좋아했던 업종 자체를 조선업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침체가 되면 조선업종 자체도 아직도 일부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재무 내용 자체가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쪽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죠. 상대적으로 이미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또 측면에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다른 것들이 전반적으로 밸류 자체가 하향되는 국면 속에서 조선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는 확실하지만은 2024년도 5년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게 PR이 10배가 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는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다만 손절을 하지 마시고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이게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만 원입니다. 이제는 이 평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점은 아마 여기서는 유지가 좀 되겠죠. 7만 8천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는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좀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한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확실하게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 향후에도 약간의 불안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는데 일단 조선업방 자체는 현재는 실적 턴어라운드지만은 향후에 그게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가 크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예.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짧게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만 원 정도 언저리를 매도 목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같이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향후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죠. 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85,000원에 10% 갖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11만 원 근처, 12만 원 근처까지도 도달했었던 종목이죠. 그런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보다 그래도 위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거기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만한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푸른 하늘님의 현대 미포조선 살펴드렸으니까요. 많은 답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대 미포조선을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뒤로 하고 내일장 전략,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사실 이번 주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 지표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운영위원님, 내일장 시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뭐 지수 아침부터 하락을 이끌었던 것 자체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인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여전히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실적 특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하향 조정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SK하이닉스를 예를 든다 한다면 SK하이닉스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4조 2천억이었고요. 그러니까 2분기 때 반도체 업황 고점 찍은 거죠. 그다음에 3분기 때 최근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근데 4분기가 본래 2천억에서 5천억 정도까지 이익 나고 내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때 적자를 크게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4분기부터 바로 적자 전환한다는 거죠. 현재 가이던스가 아마 2천억 정도 적자 잡혀 있을 건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4분기 때 적게는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적자 날 거다. 예. 이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시장에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턴할 거다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면서 다른 여타 종목까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하향 조정폭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자체가 주가 못간 이유 자체가 밸류 자체가 지금 올해 예상치 PR 기준에서 지금 11.67배 정도까지 되거든요. 네. 11.67배 되면 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에 비해서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실적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이런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 관련 종목들은 내년도 하반기 때 회복된다 전망일 뿐이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서는 안 된다. 어떤 업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된다. 확인을 하고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시장 자체는 크게 하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2,38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좀 될 거라고 했었는데 2,38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이벤트가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말에 PC 지표,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고용보고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자체가 12월 중순에 있을 12월 13일에 있을 10월달 CPI 발표가 중요하죠. 그리고 곧바로 다시 12월 FOMC가 있으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아마 75.8%더라고요. 변함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있을 뭐 고용 지표가 고용이 좋다든가 또 PC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든가 물가가 12월 13일 날 발표되는 10월 달 CPI 지표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조금 약간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국내 시장 자체는 부진하지만은
현재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 빠졌어요. 네. 뭐 고점 대비 10%도 채 안 떨어졌습니다. 10% 정도밖에. 나스닥 시장 많이 떨어졌지만은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유럽 스탁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2,9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2,4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떨어짐 자체가 지수의 영향이 큰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 SK, 한이스 실적 하향 조정폭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장 자체는 해외 증시를 감안하면 이런 것도 선 반영되기 때문에 하방은 좀 지지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12월 중순 이후에 결국은 방향성을 좀 모색하지 않겠는가.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제한적인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해도 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예. 당장 그래서 시장의 지수가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수급에 의존하는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쇼커버링과 관련된 물량 이후에 별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거든요. 선물 매매에 따라 등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수익을 낼 수 하기 위해서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슈와 시적 오전 종목 중심의 제한적인 종목 장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여전히 IT 쪽에서는 뭐 삼성, SK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LG노텍과 LG전자를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 쪽에 폴더폰과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건설기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주도주거든요. 네. 건설기계는 계속 지금 내년에서 3월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건설기계 업종만큼 지금 확실한 업종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그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류 업종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약세장 국면 쪽에서 투자의 대안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현 운용력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운용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